예, 안녕하세요. 오늘 8주째죠, 그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매번 와서 소개를 해드렸죠? 강사 선생님들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저입니다. 예. 저는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던,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대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김철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신 녹색시민과정, 양성과정을 기획하고 운영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처음 해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서 다른 그런 시민 강좌 같은 것들이 제가 뭐 강의는 한 적이 있어도 이런 건 기획을 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끝나실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덥죠? 저는 엄청 덥네요. 그래서 잠깐 벗겠습니다. 예. 저희가 7주, 오늘 8주째인데 오늘까지 포함해서 8주 동안 매번 출석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대단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도 생기고 특히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서 같은 시간에 와서 수업을 계속 들으신 거는 좀 대단한 의지 한국인이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의 뭘까요? 네. 녹색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결론에서 녹색 시민이 과연 뭘까 뭐 이런 얘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강의는 제목은 뭐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녹색 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7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주 동안에 저희가 했던 강의를 간단하게 복습이라고 할까요? 저는 복습을 했어요. 사실 제가 오후 4시에 꼭 다른 회의나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 여기서 한 20-30분 앉아 있다가 먼저 자리를 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매번 강의 앞부분만 듣다가 지난 며칠 동안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강의안을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공부가 많이 되고 야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강의를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앉아서 들었으면 굉장히 많이 배웠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7주 전, 8주 전 얘기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결론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강의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시죠? 저희 고대에 김세영 관리처장께서 오셔가지고 엄청 그 대학 얘기만 잔뜩 했죠, 그죠? 뭐 어떻게 보면 학교 자랑입니다. 그래서 학교 자랑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사실 그동안 대학이 그냥 뭐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대학 사회와 대학과 지역 사회, 뭐 학교의 구성원들, 교수 직원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뭔가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뭐 하여간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뭐 하여간 김세용 처장과 관리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 관리처 분들 안 계신가요? 그리고 또 성북구청에서도 그죠? 성북구청에서 오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나요? 하여간 2분 계시죠? 매번 하여간 오셔가지고 열심히 막 하여간 듣고 질문도 하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기획이라고 하는 게 학교 측과 또 성북구청의 관계자분들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강의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학과 구청 간에 서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것들이 사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뭔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첫 시간에는 고대 관리처에서 보직을 맡고 계신 김세영 처장께서 대학이 도대체 지금 이런 에너지 위기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저는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컷만 뽑았는데요. 그린 영화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제를 통해서 좋은 영화를 상영을 하고 그 영화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왔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도 와서 함께 이렇게 영화를 보고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특별히 저 불이 꺼졌는데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따가 잘 안 보이죠? 여기 안 계시네요. 예. 저희 그린 캠퍼스 위원회 백안정 사님이신데 나중에 다시 혹시 들어오시게 되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그린 혹은 녹색, 뭐 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셔서 이런 프로그램이 기획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안 계시네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 정품 인증. 정품이겠죠, 이거? 네, 다음 뭐 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 문화, 이 녹색이라고 하는 것 혹은 뭐 그린 관련된 것들이, 환경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좀 친숙하게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통해서 좀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영화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안 넘어가네? 아,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행사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린 바자회. 그래서 저 지역의 농민들도 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팔고 사실 물건 자체를 통해서 뭐 수익을 올린다는 것보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환경이나 생태, 생명 이런 것들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고 여기 무슨 공정무역, 그죠? 공정무역 아마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커피를 마시든 아니면 제3세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용할 때 가능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나 뭐 아이들, 아동 노동도 많이 사용이 되죠. 초콜릿, 커피 이런 경우는 그런데 그럴 때 공정한 가격을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한 먹거리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아마 이게 4강인가요? 그저 녹색 소비 관련된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께서 보면 뭐 공정무역이나 먹거리 같은 것들을 먹을 때 좀 생각을 하고 먹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먹는 것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소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민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공정무역은 우리가 커피, 뭐 초콜릿 이런 걸 먹을 때도 생산자들을 생각하고 농민들에게 좀 공정한 가격. 우리가 내는 돈 1,000원을 내면 그 1,000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가능하면 제3세계의 농민이나 생산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 먹으면서 생각하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운동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저희 장길수 교수님께서 오셔서 기후변화, 사실 기후변화는 지금 아마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세계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들도 대부분의 학문들도 이게 무슨 자연과학적인 어떤 키워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회과학들, 인문과학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 체계가 달라지고 농업 시스템이 달라지고 사회 조직이 달라지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어떤 시대의 중요한 핵심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실은 강의에서도 기후변화라고 하는 제목이 꽤 들어갔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그 에너지 문제, 그죠? 기후변화와 에너지라고 하는 주제로 장길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뭐 이런 것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에너지 혹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쓸 것인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태양광, 태양열, 사실 그동안에 문명사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에
석유 에너지가 혹은 석탄 에너지가 통틀어서 화석 에너지가, 화석 연료가 인류의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을 추정했던 그런 에너지였죠.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문명의 발달이라든가 산업의 발달을 성취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별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생태적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사회과학자들, 뭐 제가 사회학자지만 사회학자라든지 경제학자들도 이런 급격한 지구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게,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사회 조직이라든지 사회 관계라든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문 전체 기반을 새롭게 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그와 관련해서 특히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대안적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안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석유의 의존도를 약화시킬 것인가, 뭐 이런 데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죠? 기억나시겠죠?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고, 뭐 불쌍한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이 두 마리 곰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어떻게 됐을지. 정말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 상징적으로 지금 생태계의 위기를 보여주는 뭐 그런 그림이고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 사실이고, 이러한 인류 보편의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과제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강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죠? 저도 텃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유다경 선생님 말씀은 라디오에서 제가 가끔 듣기도 하고 그래서 모셔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접근하고는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학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실생활로 봐서도 의미가 있는 강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놓쳤는데 제가 보면서 텃밭이나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이런 정말 중요한 힐링의 의미가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대에서도 이 텃밭에 관한 뭐 좀 실험도 하고 뭐 사례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조금 성공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전문가께서 와서 도시농업, 특히 치유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성인들의 체험학습장, 저는 특히 다음에 농사를 통해서 통찰력, 삶을 되돌아보는 우울증, 식생활 변화, 그 다음에 단순한 육체 노동을 통한 정기적인 운동 효과,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를 엄청 오래 다니더라고요. 학교를. 그래서 제가 80년대 초반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2010 몇 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지금 도대체 35년 동안, 34년 동안 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뭐 지겹게 학교만 다녔는데, 그러고도 맨날 이렇게 뭐 공부, 책 보고 뭐 논문 쓰느라고 바쁘는데 기형적으로 머리만 발달하는 것 같아요. 기형적으로. 사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이제 책상에서 일을 하게 되고 몸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몸의 중요성을.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단순한 육체 노동. 우리 현대인들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육체 노동을 잊어버린 거죠. 몸으로 뭘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수업 시간에 무슨 뭐 이제 환경이나 농업 관련된 수업들을 할 때 보면 제 스스로 정말 무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식물 무슨 뭐 채소류 이런 이름 같은 걸 잘 몰라요. 이름 없는 들풀 뭐 이런 사실 이름이 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저희 어머니 세대 이런 분들 보면 그 하나하나 이름들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들고 있나.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은 무지하게 많지만 정말로
삶의 지혜라고 할까?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몸의 발견, 육체의 노동의 중요성, 또 그것을 통해서 정신도 건강해지게 주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PPT 2강의 강의 자료들, 3강의 강의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4강에서는 이제 녹색 소비자 연대에 박일래 선생님 오셔가지고 기후변화 소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이제 보통은 사회학적으로 보면 생산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생산.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공장, 산업, 그죠?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래서 뭐 노동,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노동조합도 중요하고, 그런데 또 좀 더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우리의 생활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소비와 관련이 되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뭐 입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소비 행위이죠. 그래서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소비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박일래 선생님께서 그 PPT를 제가 보니까 구매, 사용, 처분, 전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요즘에 하여간 뭐 저는 커피를 하여간 뭐 굉장히 좋아해요. 커피 굉장히 좋아해서 하루에 가만히 보면 7, 8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7, 8잔 마셔서 잠만 잘 와요. 사실 그래서 자기 전에 커피 한 잔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잠도 잘 오르는데 정말 중독이죠, 사실. 근데 이거 문제가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현대인들이 굉장히 필수 음료가 됐죠. 저 신기해요. 제가 사실은 제 지도학생이 커피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커피 사회가 됐을까.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도시 내에 스타벅스 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1위가 서울이었더라고요, 서울이. 그죠? 서울에서, 야, 놀라웠어요. 한 도시 내에 스타벅스 매장 수가 가장 많은.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욕인가 어딘가 해가 1위였는데, 그 사이에, 한 1년 사이에 서울이 그걸 추월을 했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스타벅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커피빈, 뭐 카페빈에서 이 고대 정경대 후문이라고 있었거든요. 쪽 후문 쪽으로 나가시면, 제가 봐도 정말 뭐 건물에 하나, 두 개 커피숍이에요. 그다음에 밥집들이 다 커피숍으로 바뀌고 있죠. 근데 그만큼 우리 생활에 중요한 커피가 됐는데 제가 제 학생에게 커피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라고 약간 좀 강하게 권유를 했어요. 아마 그 학생은 그걸 강요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냥 권유를 했지만. 근데 이 커피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기호식품 도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한 잔의 커피로, 이게 뭐 커피가 있네. 맛있어 보이네. 그죠? 어디서 사신 거예요? 여기 1층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왔을까? 어떻게 여기 우당교육관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하여간 뭐, 입맛을 이렇게 충족시키고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커피 하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구매, 사용, 처분 전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여기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구매, 사용, 처분뿐이 아니라 커피를 소비하는 행위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당교양관 1층 커피숍까지 왔을까? 그 전에 아마 무슨 무역회사 커피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무역회사가 있을 테고 뭐 그 이전으로 가면 이 국제적인 어떤 중개소 같은 게 있을지 모르겠고, 결국은 그게 콜롬비아로 갈 수도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커피가 베트남 커피가 있을 까 과테말라. 아까 어떤 학생이 추천서 써줬더니 과테말라 커피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아주 환장한다. 그래서 좋아했는데, 과테말라. 결국은 이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하는 소비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관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박미래 선생님인가요? 박인래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이 하나의 소비를 통해서 그 전 과정, 저는 보통 이제 생애주기라고 얘기했는데, 생애주기. 여러분들이 사람이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뭐 학교 다니다가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좀 아프시다가 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생애주기의 전 과정. 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커피, 어떤 상품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뭐 스마트폰이 됐건 뭐 막걸리 한 잔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생애주기를 가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찰적 소비자 혹은 녹색 시민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일래 선생님께서 이 구매 사용 처분 전 과정에서 환경적인 측면, 그죠? 경제적인, 우리 보통은 경제적인 측면만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녹색 사회를 견인하고 이 키워드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 그죠? 이거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를 통한 어떤 변화, 이런 것을 강조하신 그런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거 막 하셨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들. 저는 뭐 박일래 선생님 이번에 처음 뵀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라고 봐요. 슬로우 푸드, 뭐 이걸 일일이 제가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아마 설명을 좀 해주셨을 것이고 좀 관심 있으시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바로 하시면 각각을 알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슬로우 푸드라든지 제철 음식, 공정목 이런 로컬 푸드 이런 것들이 소비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행위, 그죠?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소비를 통해서 생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강에서는 고대에 이미혜 선생님께서 오셔서 기후변화. 저는 이제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도대체 자연과학자들이 앞으로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이제 가장 아마 권위 있는 기후변화 관련된 IPCC라고 하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동안의 이제 추세죠. 지구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는데 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의 예측은 2007년도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1990년에 굉장히 좀 비관적이라고 할까, 극단적인 추정치를 내놨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보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보니까 2007년에는 그 중간 정도. 어쨌든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사실은 그건 우리도 일상적으로 뭐 대한민국의 기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그림들이 제게는 눈에 들어왔는데, 아까 이 곰이 그 곰인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죠? 그 곰이 이 곰인지, 이 곰이 그 곰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싫은, 눈 감고 싶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조금 생각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여러 가지 막 과학적 자료를 쭉 제시를 해주셨고, 저도 사실은 이 수업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혜 선생님께서 그 교양 수업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들었으면, 왜냐면 사회과학자들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자연과학자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접근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강의는 못 들었지만 PPT를 통해서 대충의 내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6강의 주제였고, 고대 김성도 교수께서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제일 좋았어요. 제일 좋았어요? 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전해드릴게요. 예, 제가 특별히 모셨는데요. 이번에 도시인문학이라고 하는, 한 1000촉짜리 책도 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자이지만, 뭔가 새로운 형태의 학문 발전, 융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제가 강의안을, PPT를 봤더니 좀 너무 굉장히 어렵던데, 제일 좋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보다 책을 쓰셨네 막 그랬는데요. 근데 이 환경 인문학이라고 하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각각의 학문 분야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를 나누죠. 그죠? 문과 이과를 나누고 그래서 보통 수학 싫어하고 이러면은 나는 이제 인문계로 가야지. 숫자 나오면 골치 아프다 이러면 그다음에 하여간 조금 글 잘 쓴다 아니면 이런 어학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인문계로 가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서 대학에 오면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전공 분야를 그냥 쭉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학문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사회학 하다 특히 좀 환경 쪽 이런 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자연과학 쪽에 대한, 그래서, 아니면 제가 지구과학을 굉장히 요즘에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조금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과학 책도 좀 읽어보고, 최근에는 내가 먹거리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식품영양학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좀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할까. 그래서 제가 저 연구하는 먹거리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인문사회과학자들의 시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식품영양학자를 하나 모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분을 지도교수로 해서 다시 석사과정을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학문들 간의 담장을 좀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도 선생님께서는 이제 인문학자이지만 사실 기호학자. 근데 기호학자인데 다양한 영상 쪽에도 관심이 있고 문학 쪽에도 관심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연구 영역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가장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분인데 그래서 보시면 그죠? 환경인문학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개념이고 이 개념이 아마 외국에서는 또 한 2, 3년 전부터 조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프로그램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근데 보면 초학제적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상아탑의 관념적 연구 틀에서 조금 더 실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문학자로서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혹은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강의를 해주신 것 같고 좀 전에 초학제적 무식해서 초학제적이요? 아이고 예. 그거는 제 김성도 씨한테 여쭤보시죠. 아닙니다. 혹시 초학제적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학문 간학문적이란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제학하고 무슨 산업공학이 만난다. 학제 간 연구, 학문 간의 연구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학제적이란 말은 최근에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사이에 일부 학자들이 학문 간, 학제적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회학은 사회학, 철학은 철학, 그다음에 심리학은 심리학, 생물학은 생물학대로 각자 자기 학문 영역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교류를 한다. 그런 의미가 이제 학제 간 연구이고 간학문적 연구라고 한다면 그런 패러다임 자체도 부숴야 된다. 대학 자체가 그런 전문화된 학과 중심을 벗어나서 초월하다 할 때 초자예요. 그래서 그런 학문 분야를 그야말로 초월하는 형태의 융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트랜스 아카데믹, 트랜스 디시플리너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학제적. 그래서 그때의 초는 트랜스를 얘기합니다. 초월하다 할 때. 예. 학문간에 부처의 벽을 없애듯이 학문간의 벽을 없애고 하나로 그렇죠. 예. 예.
그야말로 학문, 분과 학문. 지금 현재 대학은 전부 다 학과로 돼 있잖아요. 분과 학문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없애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학제 간 연구는 그대로 그대로 학문 간의 분야를 두고 그것도 그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해체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네요. 예. 그 기타 자세한 질문은 저쪽으로 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어쨌든 하셔서 제가 몇 줄 읽어보다가 너무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여기다가 땄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봤어요. 저 김성도 교수가 제시한 최근에 그 도시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했던데 우리가 사실 그 현대 사회의 발전,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도시를 근거로 하죠. 도시라고 하는 공간. 굉장히 새로운 공간이에요, 도시는. 근데 어쨌든 뭐 서울, 그죠?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김성도 선생이 만든 그림 같은데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사실은 외부로부터 식량, 음식, 에너지, 상품 이런 것들 다 끌어오는 거죠. 다 빨아들여서 이것을 이제 폐기물로 내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도시라고 그런 의미에서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그냥 소비적인 공간이에요. 소비적인 공간. 그죠? 이 실제로 중요한 음식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그냥 외부에서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최대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19세기 최대의 도시. 어디 검색하시는 분 중이세요? 네. 19세기 그러면 어느 나라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일까요? 그죠? 그리고 그 도시로 봐서는 아마 그렇죠. 런던. 산업혁명이라든지 세계의 어떤 중심지로 세계의 수도가 영국이었죠. 런던이었죠. 런던이고 런던이 그야말로 도시가 막 급성장하고 런던의 산업 노동자들이 막 증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런던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실은 이런 것들 다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 제대로 폐기물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하수 처리를 한다든지 뭐 수세식 화장실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런던, 파리 이런 도시들이 소위 말하면 유럽의 중심 도시들이었죠. 그죠? 이 중심 도시들의 폐기물 문제가 엄청 심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뭐 소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19세기 혹은 뭐 18세기로 돌아가서, 도시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 지금처럼 수천만 명은 아니더라도, 뭐 천만 명, 이천만 명 아니더라도, 수십만, 뭐 200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무슨 나중에 우등생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모르겠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이죠. 저는 소를 보면서 놀라운 게 먹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먹지만 소 보셨어요? 요즘 소 보기 어려운데 시골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 막 약간 배설을 하는데 소변과 대변을 끊임없이 그냥 배설을 해요. 그죠? 근데 사실 사람의 배설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문명화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형태로 처리가 되지만, 근데 그래서 이 도시에서 인분 사람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못한 시기가 상당히 돼요. 그죠? 그래서 발생한 신발이 뭔지 아세요? 그래,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뭐 킬힐, 뭐 하이힐 이런 게 그래서 만들어진 신발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거니까 사실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대도시의 배설물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도시라고 한 거는 뭔가 끊임없이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다가 소비하고 폐기물들이 막 뭐 사람의 배설물을 예로 들었지만 온갖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도시 공간 그 어떤 재구조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아마 앞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순환적 신진대사 모델 혹은 뭐 정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뭐 재활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도시 공간에 이것을 제대로 처리함으로써 뭐 단순히 눈에 보기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됐건 뭐 사람의 배설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세식 변소는 혹은 수세식 화장실은 굉장히 지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봐요. 어떻게 좀 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일부 이제 생태학자들은 결국 그 인분이나 축분이 자연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그 전에 축산이나 농업 방식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자원일 수 있는 인분이나 가축의 분뇨를 전부 다 이제 폐기물로 그래서 눈에서는 깨끗하지만 사실 이게 과연 얼마나 자연의 부담을 주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마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는 가운데 도시라고 하는 공간 이렇게 좋은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재편돼야 된다,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강의, 지난주에 이제 이혜진 선생님께서 오셔서, 지역사회와 먹거리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먹거리, 음식, 우리가 먹는 것, 모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바꿀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그래서 먹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성미산 마을 얘기도 하시고 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먹거리라는 걸 통해서 지역을 잘 표현을 살맛나게라고 나름대로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살맛나게 바꿀 수 있을까? 이웃과 친해질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질과 공동체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고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해서 먹거리 시민, 지역사회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 강좌 제목도 녹색 시민인데 오늘 이게 안 붙었네요, 그죠? 녹색 시민인데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시민은 그냥 보통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일상적으로는 쓰지만 사실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뿔뿔이 뭐 그냥 흩어진 개인일 수도 있고, 뭐 다중일 수도 있고, 그냥 군중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어떻게 사회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그냥 대중, 군중, 우중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시민이라고 할 때는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시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역량, 그다음에 계몽성,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이 함축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유럽에서 발생할 때는 전통적인 어떤 봉건제에서 무슨 억압적 관계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시에서 거주했던 상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제의 억압이나 정치적 억압 이런 거 싫다. 자유롭게 내가 장사하고 내가 개인 재산도 가질 수 있고 또 나의 정치적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성장하게 된 게 사실 시민이거든, 시민.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굉장히 중요한 주체이다, 정치 행위자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시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시민이 정말로 녹색적인 가치관, 뭐 생활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 굉장히 무거운 개념이에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녹색 시민이고 사실 막 무거워요, 그렇죠? 엄청 지금 이 안에 한 40여 명의 녹색 시민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과 뭐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제 활약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이혜진 박사는 먹거리 시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먹거리 시민이라는 말을 먹거리, 자기가 먹는 것을 통해서 뭔가 아까 얘기한 시민의 뜻을 담아내는, 그죠?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좀 좋은 먹거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먹거리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보니까 생활 정치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8강 오늘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의 제목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처음에 잡을 때 지속 가능한 사회와 녹색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여러분 지속 가능성, 뭐 지속 가능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속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조금 개념이 한국 사회에서는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뭐 이렇게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어떻게 하면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이렇게 이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워낙 지속 가능성, sustainable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발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사회나 뭐 생태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덜 손상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담아냈거든요. 사실은 환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조금 사전적인 개념인데 환경을 보호하고 굉장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빈곤을 구제하며 그래서 일종의 사회적 정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이유로 단기적인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경제적인 성장을 그래서 경제 성장을 무시하지 않지만 경제 성장이 계속돼야 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거죠. 무조건 경제 성장만 하면 된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절대 빈곤의 문제, 일정한 계층의 혹은 제3세기의 빈곤의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미래 특히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그 자식의 자식 다음 세대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여간 있는 것들 다 끌어다 경제 발전하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어떤 그동안의 발전 패러다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성찰하는 개념이 이제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인데 그래서 환경적으로 건강한 사실 이런 표현이 꼭 같이 들어갔어요. 사실 1992년에 리우 회의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이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87년에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처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꼭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속 가능하며 환경적으로 건강한 environmentally sound란 말을 썼는데 이게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원뜻을 좀 생각을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87년 이 브룬트란트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이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미래 세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사실 뭐 여러분들 전부 다 장수한다 그래봤자 앞으로 100년 후에 여기 살아계실 분이 계시겠어요? 별로 없겠죠.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런 미래 세대가 지금은 우리가 만나지 못했지만 그죠? 만나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 뒤에 살아갈 그런 세대가 그 세대의 그 세대가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먹을 거리도 있을 테고 그 세대가 필요한 집도 있을 테고 그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물, 뭐 산 이런 자연 환경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 세대만 생각하면 뭐 그냥 뭐든지 다 뭐냐로 발전이 됐건 무슨 뭐 쓰레기가 됐건 다 버리고 뭐 우리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쓰는 대로 쓰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자연 환경 지구라고 하는 별 대한민국 이런 곳이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할 사회적, 환경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 우리 세대죠.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일정하게 그 다음 세대의 권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발전을 하자 하는 게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어떤 정신입니다. 항상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긴 안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제목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녹색 시민은 주체의 문제, 아까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회가 뭘까? 제가 이제 사회학자니까 이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하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사회가 뭐냐? 그러면 막 4학년 학생들도 어려워해요. 사회가 뭐예요? 대학원생인데요.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 힌트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사회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어놓고도. 그래서 뭐 수백 개의 사회에 관한 개념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추상적인 개념 정의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사회는 사람, 조직, 문화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이제 한국 사회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사회 그러면 한국 사람,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한국의 가족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뭐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조직이죠. 그런 조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조직 그 사람, 저는 사람이 정말 신기한 동물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좋아해요. 모이기를. 그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모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든지 뭐 제가 유학을 가도 그렇고 가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동창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모임이 만들어지죠. 뭐 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뭔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관계를 맺고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지만 개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돼요. 뭐 조직의 힘일 수도 있고, 하여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를 얘기할 때 사람만 보면 안 되고 조직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문화, 한국 문화가라는 게 있죠. 문화라고 하는 건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다른 거 사람은 보면 사람 수, 그죠? 예컨대 이것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이 안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7주 동안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통은 이제 무슨 무슨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과정, 최고위 과정 이런 거 만들면 정말 신기하게도 한 12주, 13주 과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동기회를 만들어요. 동기회장을 뽑아요. 그 다음에 총무, 수업 끝나고 다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막 이제 막 형님 아우 막 그래요. 그래서 한 3주 지나면 막 이제 이 동기회가 막 굉장히 활성화돼가지고 뭐 그다음에 졸업하고 난 후에도 막 만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사실 이 프로그램은 혹시 동기회 만들어졌나요? 모르겠는데 뭔가 서로 상호작용이 있었을지 없을지, 이게 이제 일테고 굉장히 특별한 그냥 별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 하나의 사회라고 한다면 이 녹색시민 강좌를 제가 사회학자 입장에서 하려고 한다면 일단 사람을 봐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일단 숫자가 몇 명인지, 그죠? 인구.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이런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 내가 중국 사회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중국 사람,
중국의 조직, 중국의 문화 이거를 공부하면 중국 사회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세부적으로는 인구, 그죠? 중국 뭐 13억, 몇 억, 뭐 16억 잘 모르겠다. 뭐 현재 인구는 성별 이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보니까 성별로 볼 때는 좀 여성이 많은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성비라는 말을 쓰죠. 성비라는 말은 여성 100명당 남성이 몇 명인가 하는 게 성비예요. 섹스 레이시오라고 표현하는데 성비. 그래서 이 방은 여성의 비율이 좀 이 사회는 여성의 비율이 좀 높은 사회. 그다음에 연령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회를 알려면. 그래서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노인의 비율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강의실에 계신 분들의 연령 구조를 금방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편인 것 같아요. 그죠? 보통 이제 학부 수업 같으면 대개 20대로 모여지는데 이 수업의 경우에는 제가 뭐 설문지 쫙 돌리면 나오겠죠. 뭐 20 몇 세부터 무슨 글쎄요. 60세, 70세까지 모르겠어요. 더 연세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회를 알게 되면 사람을 그다음에 조직 우리가 한국 사회를 알면 한국의 가족, 학교, 회사, 뭐 종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문화는 아까 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건 사실 다 눈에 띄잖아요, 그죠? 금방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문화 그러면 물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뭐 한국 문화의 일부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게 한국 음식도 한국의 문화고 뭐 그런데 한국인들의 태도나 행위 양식 이런 것도 다 문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외국 학생들이 고대에 굉장히 많죠. 모든 대학에 서양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같이 이제 무슨 뭐 뒤풀이 같은 거 하러 가면 어떻게 보면 특히 서양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더 강조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다 그럴까? 그게 이제 무슨 뭐 맥주 한 잔씩 이렇게 따라주잖아요. 막 두 손으로 막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딱 그다음에 뒤돌아서 막 그러니까 요즘 한국 학생들 별로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서양 학생들 이게 한국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마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변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무슨 뭐 이렇게 헌법에 쓰여져 있거나 무슨 법률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연스럽게 가정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특정한 행위양, 특히 이제 한국 사회, 한국 문화가 예를 들면 뭐 가부장적이라든지 상하 질서가 굉장히 강조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얘기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면 이런 것 위아래가 장유유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술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무슨 이런 얘기들이 다 문화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제 질문은 이런 한국 여기 가면 몇 시까지 했죠? 5시요? 5시군요. 예. 저는 6시까지인 줄 알고 지금. 아마 5시에 같이 하고 5시부터 무슨 뒤풀이가, 무슨 뭐, 리셉션 같은, 졸업식 있나요? 예. 그래서 무슨 상도 주고 막 드리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예. 예.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기대가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우리가 물어볼 때,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말을 얘기할 때는 한국 사회의 사람,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잘 지속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제가 80년대에 유학을 갔을 때, 처음 유학을 갔을 때, 80년대 중반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 그러다가 북한이냐 한국이 남한이냐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 이렇게 물어보고 남한 뭐 그러면 한국 전쟁 내가 한국 전쟁에 갔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한국은 뭐 전쟁 아니면 대개는 보면 이제 동양 사람을 보면 뭐 일본인이냐 그다음에 중국인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사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뭐 엄청 반가워요. 제가 2011년도, 12년도에 호주에 이제 안식년을 갔었는데 한국에서 딱 왔다. 혹시 아니까 제가 한번 도넛 가게에서 도넛을 딱 사면서 이제 달라 그랬더니 거기서 일하던 금발의 미모의 아가씨예요. 엄청 미모의 아가씨인데 그 아가씨가 또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딱 그랬더니 한국말로 딱 그런 거예요. 한국말 얘기를 막 하면서 뭐 하러 왔냐? 언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한국말 너무 유창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어떻게 한국말 잘하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 드라마를 한 3년 봤대요. 그러면서 김수현 얘기를 하는. 그래서 김수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아가씨를 보기 전까지는 김수현이 굉장히 드라마 작가로 완전히 굉장히 대박을 치는 사람이 드라마 작가였잖아요. 김수현 작가. 맞죠? 네. 저는 그 사람만 알고 있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근데 이 사람이 김수현을 좋아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 김수현 아줌마를 좋아하지? 그랬더니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드라마 무슨 뭐 그거 말고 그 전에 했던 무슨 그 드라마 얘기를 막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드라마를 엄청 봤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말 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딱 이제 가는데 도넛을 2개를 더 줬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덤이에요, 딱 덤. 내가 깜짝 놀랐어. 와, 한국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들도 항상 얘기가 뭐 스마트폰, 자동차, 현대자동차 막. 그래서 i30, i40 이런 거 사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한국 전쟁이 한국에서 정말 경제 강대국, 문화 대국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제가 중국 같은데 학생들 2학기 때마다 중국에 가서 뭐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말 따로 배우지 않았는데 맨날 다운받아서 드라마 보고 그리고 한국 음식 얘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요즘에는 좀 드라마를 봅니다. 봐야지 안 그러면은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지난 한 50년 동안에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거죠. 뭐 국민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고, 국민 소득이 뭐 2만 불 이상인 나라,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럼 산업 구조 변에서 이렇게 세계 무역 강대국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빛이 있지만 또 사실은 그 그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변화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 또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1인 가구 비율이에요. 1인 가구 비율. 그래서 그전에는 한국이 대가족이었다. 무슨 뭐 확대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핵가족이다. 그래서 뭐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게 핵가족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점점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그죠? 그래서, 그 이전 통계, 뭐 60년대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 아마 통계를 잡지도 않았을 거예요, 1인 가구 비율은. 근데 1990년하고 한 20년 사이에 비교를 해봐도 혼자 사는 분이 9%에서 약 23%로, 그죠? 4분의 1 정도가 혼자 사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가족이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 던질 때, 글쎄, 뭐 이게 약간 굉장히 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혼자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도 사실 지금 혼자 계시거든요. 80노인이 혼자 계시는데, 사실 굉장히 고민이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서로 좋은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은 나는 괜찮다고 막 그러지만, 속내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 그죠? 여기서 노인 제가 의문 부호를 붙였죠. 노인이 몇 세 이상이 노인일까요? 65세. 한국에서 65세예요, 그죠? 사실 65세가 노인인가? 저는 뭐 실례지만 혹시 여기 여쭤볼까요? 65세 이상 되신 분? 예, 뵙기에는 한 40세로 보이시는데. 그죠?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사실, 뭐 요즘 보면 사실 뭐 70, 80 돼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뭐 적극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녹색 시민으로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근데
저 교수들이 보통 전국 교수 테니스 대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전국 교수 테니스 대회에 연령별로 이렇게 끊어요. 이 카테고리를. 근데 청년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청년부가 만 42세까지예요. 청년. 42세까지는 청년이다. 그다음에 만 63세 그 중간에 뭐 일반부가 있고 만 63세 이상부터 해서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까지 그 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늙을 노자, 어른 노자, 아이 동자, 노동부 이렇게 요즘 나이 드신 아이들. 그래서 근데 그 노동부도 가면 청년이에요, 사실. 굉장히 젊으세요. 막 날라다녀요. 테니스장에서. 어쨌거나 현재 이제 한국의 어떤 통계, 일반적인 세계 표준이 사실 65세죠. 65세 인구 비율이 1990년에 5%였다가 2010년에 11%, 그 다음에 2017년이 되면 아마 14%를 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이건 통계적으로 확실해요. 일본이 가장 빠른 고령화 사였는데 일본의 속도를 한 30% 정도 저희가 빨리 추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제 2008년인가에 초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금방 쫓아가서 초고령 사회가 되죠. 어쨌든 그 인구 구조가 좀 이렇게 좀 왜곡된 건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초중등학생 수가 이렇고, 뭐 대학을 엄청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초산모의 평균 연령. 그래서 첫 아이를 낳는 엄마의 나이가 30세. 이것도 지금 2010년인데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초혼 연령, 첫 결혼하는 여성의 연령이 30.4세인가 그래요. 30살이 넘어야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대졸자라고 하면 아마 그보다 평균보다 한 2살 정도는 높을 것 같아요. 30대 초반 정도가 혼인 연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은 안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우울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잘 아시지만 이거 95년도하고 이게 비교하면 자살률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자살률의 증가율도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사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자살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정말 가슴이 아픈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과연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지속 가능한 사회인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죠. 그래서 보시면 뭐 10만 명당 28.4. 그죠? 미국 같은 데가 높다 그러지만 10명 정도,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사회. 뭔가 하여간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먹거리라고 한다면 식량의 자금률. 여러분들 그 국수 좋아하시죠? 저도 뭐 잔치국수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 밀 같은 경우는 거의 라면, 국수 이런 것들의 자금률은 1%도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빵, 국수 이런 거 젊은 세대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것의 99%는 미국이나 호주에서 오고 우리가 생산하지 못한다. 생산하지 않는다. 과연 이게 지속 가능, 우리 식량 체계가 지속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교수님, 네. 지금 자본주는 제가 하는 바는 곡물류, 예. 뭐 배근이, 고구마, 줄기 쪽에 감자 그 정도인데 요즘에 가면 가서 꼭 저기에만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채소도 있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식량, 예, 식량 소비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사실은 곡물류가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그죠? 채소는 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곡물류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또 육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는 지금 그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곡물류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작업률을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특히 이제 채소류나 해물류 같은 해산물 같은 경우는 이 생산과 수급 그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데, 어쨌든 예를 들면 육류 같은 경우는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개 이제 뭐 쇠고기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소비량에,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한 40%든가, 그러니까 그 해마다 좀 이 부침이 많이 있는데
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수살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육류가 상대적으로 곡물류에 비하면 자급률이 높은 편이죠. 그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뭐, 이 말씀을 드리면 6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한 번 막 빌거지. 네. 아니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옥수수하고 콩, 그죠? 아니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자급률이 0.2%니까 99%가 수입된다는 거죠. 콩도 그렇고. 근데 이게 우리가 사실 콩 소비량이라든지 옥수수 소비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나는 저 같은 경우, 옥수수 같은 경우 1년에 뭐 한 너댓 개 먹나요? 별로 이렇게 먹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옥수수가 많을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뿐만이 아니라 고기용 사료를, 그죠? 그런 면에서도 식량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많이, 그러니까 곡물을 수입을 많이 하고 밀 같은 경우 특히. 근데 고기를 많이 먹는데 우리가 한우를 먹어도 한우에 들어가는 사료의 상당 부분은 수입 사료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008년도에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갔을 때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사료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옥수수나 콩 같은 경우는 직접 소비하지는 않지만, 그죠? 1년에 우리가 뭐 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먹지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소나 돼지나 닭도 사실 옥수수를 먹거든요. 그렇게 해서 곡물을 동물이 먹여서 그걸 저희가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그 자급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하면 사료를 만약에 이제 일정한 부분 좀 국내에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아까 인구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사실 농촌이에요, 농촌. 그죠? 농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젊은 인력들이 쫙 빠져나가고, 지난 70년대, 60년대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래서 보면 이게 인구 구조가 되니까 70세 이상 뭐 60세 이상 요 윗부분이고, 0세에서부터 24세. 그래서 1980년만 해도 그래도 젊은 층이 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10년이 흐르면 이 연령이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1990년이 되면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좀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탑 모양이었다가, 그죠? 2000년이 되면 정말 이제 이 밑에, 그러니까 건강한 어떤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는 인구 구조로 볼 때는 사실은 가는 피라미드형이에요. 너무 이렇게 넓게 되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고 아이들만 많으면. 그러니까 가는 피라미드형이 좋은데, 어쨌든 기반이 든든해야 하는데 이제 완전 정반대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뭐 60세, 70세 인구가 늘게 되고 굉장히 불균형한, 그죠? 2005년 이 집수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2015년, 2020년이 되면 뭐 농촌은 거의 전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농촌 사회 자체의 해체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쌀, 채소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식량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무슨 영감이 떠올랐어요. 아무리 바빠도. 네. 자, 지금 저 좌측에 계신 분 한번 봐주세요. 저분이 요분입니다, 요분. 어두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예. 저희 그 그린 캠퍼스 위원회 백완종 선생님이신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컷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을 확대시켰거든요, 요거를. 이 부분은. 아까 안 오셔가지고, 예. 다시 이제, 이따가 이거 뭐, 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자, 이제 빨리 다시 돌아가세요. 예. 사진보다 실물이 낫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측면, 특히 농촌의 경우에 정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로 결론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사회 변동을 들여다보면 저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경험한 시대죠. 경험한 시대인데, 1960년대,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역사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대화 시기, 1960년대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그런 시대를 보면 그 시대는 국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국가가 굉장히 강했어요. 1960년대, 되게 1980년대까지는 보면, 보통 사회 질서를 만드는 그런 제도가 정부, 국가 같은 게 있어요, 국가. 그죠? 또 하나가 시장이에요, 시장. 마켓 시장 시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좁은 의미의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1960년대에서 1980년대는 국가가 한국 사회를 만들고 지배했던 시기죠. 그죠? 엄청 어떻게 보면 저는 무서웠어요, 사실. 막 중앙정부, 이런 그냥, 그죠? 안기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국가라고 하는 중요한 조직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추동해 나갔던 시기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급격하게 과잉 도시화가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촌의 인구들이, 젊은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농촌이 공동화, 비어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령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하고, 화학농업, 농업으로 보자면 화학농업이 농약 치고, 어쨌든 왜냐하면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농약, 비료 이런 거 많이 치는 이런 사회가 1960년대부터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됐고, 그래서 소득이라든지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지금 또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고, 사실은 2007년도, 2010년도 통계를 보면 그 사이에 도농 간 격차가 더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농촌이 지속 불가능하고, 또 도시도 인구 과잉 문제에 따라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환경 문제가 악화되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특히 경쟁 사회에서 학력 사회, 특히 이제 대학, 소위 말하면 스카이 대학, 이건 여기도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대학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예.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수십 년의 역사를 그냥 키워드로 정리한 것인데, 그리고 그 시대의, 국가의 시대의, 시민이라고 하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역사적 과정에서, 시민이 어디 있을까, 누굴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사실 워낙 국가가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사실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웠죠. 일부 민주화 운동을 할 때나 좀 보였지만, 민주화 운동 하다가 잘못하면 잡혀가죠. 그죠? 노동 운동 하다가 잡혀가죠. 시민적 주체라기보다는 그런 사회 운동, 집합 행동의 주체들이 일정한 국민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어떤 본격적인 시민을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이야기하기가. 근데 아마 이제 1987년도 민주화 항쟁이 있고 시민사회,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들, 예컨대 경실련이라든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이런 시민운동들이 조직들이 만들어진 거죠.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시민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민운동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민운동 조직에 계신 분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민운동 조직은 있는데 시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시민운동 조직은 사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후원금도 내고 회비도 내고 활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숫자가 사실 한국 사회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한국 사회의 어떤 성숙도에 비해서는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정부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시민운동의 역할을 또 못하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운동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특히 이런 리더분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딜레마다. 우리가 시민운동 조직인데 막상 시민들은 없고 또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 있고 그 스태프들의 어떤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 결국은 이제 정부로부터 기업으로부터 가져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 조직이 어떤 원래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토로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아직은 굉장히 좀 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1980년대 들어서면서 사실은 이런 국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년대 70년대가 주로 국가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시장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국가가 있지만 정부가 있지만 이제 시장이 더 중요해져요. 시장이나 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보통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국가의 시대는 어땠냐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죠. 회사에 들어가면 연공 서열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5년 뭐 몇 년 일하면 호봉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내 직장은 내 평생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서 평생 동안 헌신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려고 하는 그런 기대, 믿음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 후배는 뭐 하여간 나보다 1년 늦게 들어오면 내 후배고 그럼 내가 이제 뭐 가르치고 회단도 치면서 같이 올라가고 뭐 이제 이런 일종의 조직 문화가 발달하고 뭐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의 시대가 오게 되니까 국가는 상당히 약화되고 기업도 이제는 개인화돼서 뭐 연봉제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뭐 네가 나보다 회사 뭐 5년 먼저 들어왔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무슨 뭐 계약해가지고 너보다 올라갈 수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특히 이것을 이제 이런 신자유적 전환의 큰 계기가 된 게 97년 IMF라고 봐요. 97년 IMF가 되면서 그야말로 냉정한 시장 원리 이것에 의해서 은행이 도산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기업이 내가 뭐 충성을 하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내 몸값을 높여서 또 딴 데 가서 돈 많이 받아야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새로운 기업 문화도 만들어지고 한국 사회가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쟁 사회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극단적인 경쟁 사회가 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비정규직, 그다음에 위험 사회의 심화. 뭐 이제 이번에 뭐 세월호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사회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요. 정부의 역할이. 왜냐하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윤이 남지가 않아요. 안전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단기적인 이윤으로 보면 남지 않는 장사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공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안전 장치를 만들어야 되죠.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기업에 맡기면 그게 아니면 기업은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뭐 기업이 그런 데 대해서 이윤 창출에 전념하는 것을 우리가 비난할 수만은 없고 어쨌든 안전 문제를 맡길 수 없죠. 정부가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지고 이게 이윤이 남지 않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필요한데 모든 걸 이제 탈규제로 가져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위험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제 상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의 시대의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큰 역사적 전환을 겪어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장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들이 있을 때 누가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실패, 국가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맡겨서 이런 더 좋은 사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봐요.
결국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이라고 하는 주체가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그늘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성장은 많이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늘이 있고 한국 사회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누가 만들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 강좌 제목에서 부각시킨 녹색 시민 여러분이죠. 사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녹색 시민이 뭐냐? 주체로 봐서는 이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이라든지 경쟁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가치, 녹색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이나 생태에 대한 관심과 애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생명이나 환경, 생태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녹색 시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데 저는 관심이나 애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죠.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것.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시민적 소양이 필요해요, 소양이. 그래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그런 새로운 주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시설이나 기관에서 하는 그런 강좌 이런 것들을 많이 쫓아다니고 공부하고 이게 굉장히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나이가 들수록 공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 아까 말씀드린 저도 이제 뭐 식품 영양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야 뭐 이제 늘 계속 공부를 하게 되지만 사회인이 되고 난 후에도 나이가 든 후에도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녹색 시민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저희 프로그램의 의의도 그런 데서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관심과 애정, 또 지식 이런 것들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뭔가 우리가 뭘 알게 되면 그것을 행동을 해야 되겠죠. 실천 이런 것들을 갖춘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게 녹색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주체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주체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시민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녹색주의, 이런 특정한 비전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태, 환경, 민주주의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나 사회 물리적 공간 이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무슨 물론 제도 정치도 중요하죠. 그래서 무슨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민이란 개념 자체는 시민이 몸담고 있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역 사회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뭐 이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뭐 지역에서 행동하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뭐 숨쉬는 곳, 뭐 성북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북구 주변 이런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실천 비전을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연대예요, 연대. 연대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 말을 여기 쓰면서 이게 사실은 고민을 했어요. 고대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좀 써놓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한 30여 년 동안 맨날 그 고대 주변에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뭐 전혀 다른 맥락의 연대인데도 굉장히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연대라고 써야 되나 연하고 띄어서 써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했는데 어쨌든 연대예요. 연대하고 고대하고 이렇게 정기 시업하는 거 아시죠? 정기전 뭐죠?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8주 동안 그래도 강의를 들으셨는데, 저도 약간 쑥스럽긴 합니다만은, 고연전이에요, 고연전. 그래서, 고연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동그라미 대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하는 것. 그래서, 뭐, 녹색 시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회적 관심을 가진, 이슈에 관심을 가진, 그런 행위자들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그것을 통해서부터 어떤 풀뿌리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학,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저는 이게 하나의 강좌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 저희 고려대학교 학생, 교직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여기 성북구에서 오신 분들, 성북구민들, 그다음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성북구청 이런 3자가 서로 뭔가 협치, 연대 이런 걸 통해서 뭐 마을 만들기 할 수 있을 테고 공동체 운동, 협동 여러 가지 형태의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획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강좌가 그런 작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보람된 일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텃밭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저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루터기 텃밭. 왜 그루터기 텃밭이냐면 거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불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학교에 허가 없이 막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좀 게릴라 농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고추죠, 고추.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꿉장난 하듯이 아이들이 학생들하고 이제 교수 몇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저 화정체육관 뒤쪽에 학교 측을 잘 설득을 해서 관리처에 계신 분이 이 땅을 그냥 뭐 쓰레기로 막 버리고 막 그러던 땅인데요. 그 땅을 저희가 이제 개간을 해가지고 배추, 무, 막 김장 엄청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김장 축제, 농민 장터 이런 걸 기획을 했는데 김장 축제를 하기 3일 전에 이거 다 설이 맞아, 설이. 이거. 그 설이 누군가가 맞았다. 설이 해갔어요. 설이 해갔다고. 설이 했다는 말 모르세요? 설이를 맞은 게 아니라요. 누가 다 뽑아갔어요. 누가 설이를 해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학생들이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하루 동안 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CCTV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상으로 봐서는 성북 구민 이거 누가 가져갔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굉장히 그 즐거운 농사를 졌는데 하여간 몇십 포기를 서리를 당해가지고 몇십 포기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막 재미가 나서 그러면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만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하고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텃밭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신문방송학과 학생이었는데 같이 도시농업 얘기, 뭐 먹거리 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 김장 축제, 뭐 수료식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대에서 시작돼가지고 4회 이때는 어디로 갔던가 하여간 서울대로 갔죠. 서울대로 갔는데 이대 서울대 여기 지금 서울대고요. 2012년에는 서울대로 갔고 그 전에는 이대에서 한 2번 했고요. 그때 이제 2010년도가 배추값이 엄청 비쌌어요. 저희가 이거 그래서 이제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에도 좀 나고 계속 근데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농민 장터 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오고 저희도 이제 뭐 왜냐면 우리가 한 김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와서 김장한 것도 팔고 했어요. 이거 혹시 지금 인터넷 연결되나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 호주에 1년 동안 안식년을 갔어요. 그런데 궁금했죠? 바로 클릭하면 될 텐데, 거기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바로 될 거예요, 아마.
어쨌든 근데 이제 궁금했죠. 제가 지도교수였지만 1년 동안 외국에 안식년을 갔고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 같이 학생들하고 뭘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졸업을 하든지 해외 연수를 하든지 휴학을 하든지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 서울에서는 옥상 텃밭 그 아주 열심히 저기 저 기숙사 쪽에 있는 예. 여기 있습니까? 서울대요? 고대요. 그래서 고대는 아니요 지금 올해 끊겼어요. 올해. 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예, 안 되나 보죠. 예. 그럼 인터넷에 그냥 씨앗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지역 농민들 나중에 농민 장터라든 이런 것들은 지역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짓기 이런 것들을 하다가 뭐 졸업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야무야 됐어요. 아 그래요? 아까 씨앗들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페이스북 말고 저기 저 홈페이지도 일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씨앗들 이렇게 치면 씨앗들 씨앗들 협동조합으로 가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결론으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각자 뭐 취직도 하고 뭐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다음에 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학생일 때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약간 배타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2012년 12월인가요? 그때 협동조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바로 그냥 협동조합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는 학교와 구분 없이 내가 직장인이든 노인이든 뭐 학생이든 뭐 다른 일을 하는 공무원이든 텃밭을 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해서 씨앗들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조금 눌러보세요. 거기 보면 씨앗들 달력이라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저기 언론 보도 자료 이런 걸 보시면 페이스북에 가면 더 잘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사실 서울시에서도 엄청나게 이제 이 씨앗들 협동조합에 관해서 뭐 상도 여러 번 받았어요. 사실 상도 여러 번 받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협동조합이 됐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작은 그냥 한 농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뭐 소박하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름도 그냥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박한 이름으로 학교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국 규모의 도시농업 협동조합이 돼가지고 회원수가 아마 상당한 걸로 알고 수만 명대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곳곳에 텃밭 관련 도시농업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제가 이게 바로 녹색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씨앗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점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뭐 이런 것이 바로 녹색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녹색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8번 100% 출석하신 분들은 100% 녹색 시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생태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곳 뭐 성북 구여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 다른 이웃이어도 좋고 이런 곳에서 작은 변화를 꿈꾸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뭐 마을 만들기가 됐건 협동조합이 됐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8주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강의를 나누시겠습니다.